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행시하고 보건행시 준비하신 분일 텐데, 젊은 시절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녁에 와가지고 수학원 수업을 들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늦은 나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늦게 시작했죠.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지금보다도 사람이 많았긴 했어요. 근데 12월 달 되면 이제 수석 지나고 수석 지나 한참 됐잖아요. 수석 지나고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되면 이제 마음이 바빠지죠. 내년 시험들 준비해야 되니까 싱숭생숭하고. 아무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이제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험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처음엔 노트는 없는데 행정법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근데 노트에 보시면 노트가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부터 사례풀이 구조에 있어요. 이거 하고 진도로 나갈게요. 이제 행시나 법행도 그렇고 뭐 행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법행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기출쟁점이 반복이 돼요. 기출쟁점이에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왔던 쟁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실관계를 바꿔가면서 쟁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를 살해해가지고 최신 판례를 최근 3년치 정도, 욕심부리면 5년치 정도의 최신 판례 가지고 이제 사례화시켜서 내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러니까 행시도 그렇고 법행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그 올해 같은 경우 법행 같은 경우도 제가 3월달에 이제 그때는 행시인데 저는 행시 기본 강의 했는데 이제 그때 3개 판례, 물론 이제 판례 강의 아니니까 기본 강의였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행시 3월달에 기본 강의 할 때 3개 판례 정도는 자세히 해드렸어요. 3개 판례를.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 1개가. 이번에 법행시가 사례 문제로 2개가 나왔던데 그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가 나왔죠. 최신 판례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안 보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보면 풀고, 안 보면 못 풀고. 근데 행시가 볼까요, 행시? 행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올 텐데, 옛날에, 올해 행시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왔던 행시 기출 쟁점이 똑같이 나왔어요. 기출 쟁점 이렇게. 오늘 아마 하게 될 텐데, 이 책에는 아직 안 나왔죠. 이거. 행시가 출제되기 전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는데, 행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쟁점 반복된 게 있었고, 법행은 최근 판례에서 나오고, 변호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뭐냐면 이제 브리타가 나와요. 브리타. 아무도 이제 여기서 기출쟁점도 아니고 최신 판례도 아닌 브리타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럴 때 꽈락 걱정을 해야죠. 근데 이 브리타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기본서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본서를 학습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서 학습을 충실히 하시면 브리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꽈락은 면하죠. 꽈락은 면하면 합격하죠. 올해 같은 행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행시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행정법 꽈락이에요.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시 같은 경우에 반 이상, 응시 중에 반 이상이 꽈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올해 행시 문제가 브리타였냐? 아니거든요. 제가 올해가 행시가 3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나 이거였어요, 다. 브리타는 없었어요, 올해 행시 문제가. 이거나 이거였던 거죠. 근데 브리타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꽈락이 많았어요, 행시가. 아마, 이제, 제가 2차 시험 붙을 때도 그때 꽈락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브리타였거든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사례 문제 50점짜리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이제 잔뜩 주고 마지막에 위처분이 적법한가? 이 적법한가? 이렇게 이런 문제였어요. 처분의 적법성 문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쟁점도 파악 못하고 해가지고 어려움없이 썼는데 어렵게 썼는데 어떻게 까락이 안 나가지고 시험 붙을 수 있었죠. 아무튼 이제 행시 같은 경우는 올해 브리타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기출쟁점에서 반복되고 최신 판례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또 전형적인 문제 나왔어. 전형적 올해 세 번째는 전형적인 문제. 전형적 문제 나와가지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까락이 많이 나왔다.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출쟁점이 반복된다. 최신 판례를 3년짜리 여러 개 되면 5년, 욕심부리면 5년 이것을 사례화시킨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브리타는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시간에 브리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까락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브리타 해결 방법은 기본서를 학습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브리타를 막을 수 있다. 브리타에 대한 까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해졌어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공부 안 했어요. 세시팔 이런 거. 그때처럼 지금처럼 인터넷에 있긴 있었지만 인터넷 발전되지 않았었고 최신 판례라고 가지고 책을 내는 사람도 없었고 교수님도 내지도 않았고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이제 개정판 내면 거기 나오는 판례만 공부를 했죠. 이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치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 착 지우고 공부했거든요. 지금은 사시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사시가 있었으니까 행시 3년치, 사시 3년치 그러면 이제 딱 지우고 이제 이상하게 안 내요. 3년치 낸 문제에서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싹 지우고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 기출쟁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유순세 선생님 책으로 하긴 했는데 제가 사례 좀 내려고 하다 여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이걸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기출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물론 행시하고 변호사 시험, 옛날 사시 빠진 게 입법고시하고 이제 법원 행시잖아요. 아무튼 이것만이라도 기출 보시면 유제를 보시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 판례 행시 같은 거나 행시나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시험은.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제 저는 이제 행시가 되고 이제 면접에 떨어져가지고 한우서울시 로스쿨 입학을 했는데 이제 팔자도 없는 이제 법을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민법, 형법, 뭐 행정법, 기타 등등 법을 다 공부하긴 했는데 각 법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제 행정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사례풀이 구조할 때 또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 내용을 알아야 사례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조그만 쟁점에서 예를 들어 행정계획이다, 뭐 공용항권이다, 공용수용이다 이런 조그만 소주제 있잖아요. 요것서 이렇게 나오면 풀 수도 있는 문제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해당 부분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게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사례 2번부터 그런 게 나와요. 2번, 사례 2번, 3번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을 알아야 행정법을 사례가 잘 풀 수가 있다. 조밀조밀 논점 안 놓치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사례집을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굳이 시간이 없으면 기본서 볼 때 사례집 보지 마시고 기본서만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3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집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 있어요. 그럼 사례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서 3회독 하시면 기본서의 내용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쟁점들은 암기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사례집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사례집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또 사례풀이 구조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기본서를 확실히 하셔야죠.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아까 제가 기출쟁점하고 뭐 최신 판례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해서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 시험 못 붙으세요. 절대 못 붙으세요. 그래서 기본서는 꼭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3회독 이상은 꼭 하셔야 돼요. 3회독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기본서 확실히 되면 나중에 사례 풀 때도 금방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브리타 할 때도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브리타가 나왔을 때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출 사례집 보셔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 책 보려 했으니 이 책 보시면 되죠. 저도 기출 사례집 내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냈는데 이 책이 장점이 이제 모든 기출 문제가 행시하고 변시, 변호사 모의 시험까지 해서 옛날 사시까지 해서 나왔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제 마음에 안 든 건 뭐냐면 일반론이 너무 많아요. 일반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써도 시험 붙는데 아무리 시험하는데 너무 많은 일반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노트를 따로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 쓰면 된다고 노트를 따로따로 만들게 해드리긴 했는데 일반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기출 사례집은 다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신 판례 가지고 이제 사례화시킨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건 시험 보기 직전 하시면 되죠. 보시면 행정법은 다 끝나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례집 보시면서 기본서 학습 제대로 되면 사례집은 금방 봐요. 네. 근데 그 사례집 보다 보면 이제 다시 또 기본서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다시 기본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시험 보기 막판에 이제 기본서 다시 보게 되죠. 이 정도 하시고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하시고 제가 카페가 있긴 한데 지금 카페 주소를 잊어먹어가지고 카페 주소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카페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하셔야 되지만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되고 뭐 항제법에 가는 것도 되고요. 뭐 시험 공부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하셔야 되고요. 행정법이 아니라도 이제 노트를 이제 볼게요. 이제 노트 2페이지를 볼게요. 노트 2페이지 행정법 사례풀이 구조. 이것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막 공부를 할 때 실연등 와가지고 그때 행정법을 기본 강의를 처음 들었죠. 제가 이제 행정법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형들은 같이 그 형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공부한다 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행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 행시 한다고 해서 실리는 와서 강의 들으면 이제 행정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제 실패할 거다. 그래서 노량진 가서 수업을 듣고 와서 실리는 강의 들으라 이렇게 해서 노량진 가서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한 2달 노량진을 그때 되게 쉽게 해서 이제 행정법 처음에 이제 쉽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실리는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변호사님이 지금 강의를 안 하시는데 변호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이제 저처럼 무명 강사였죠. 그날 그 변호사님이 첫날 강의한 내용이 이 노트인데 그때 내가 노트 필기한 것을 좀 정리한 건데 좀
정리한 건데, 기본적으로 정리한 건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실력도 쌓았잖아요. 실력 쌓아주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정리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래서 노트가 이 페이지부터 노트가 좀 이상한데 번호가 7페이지까지인가요? 상당으로 이상한데 노트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2페이지짜리였어요. 2페이지짜리였는데 왜냐면 노트 두 페이지 쫙 이렇게 한 번에 노트 2페이지짜리였어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한 자료였는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판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판서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이냐? 그때 강의 처음 듣고 이거 강의 듣고 이거 듣고 현재부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자고 끝났어요. 그래서 뭘 하실 거냐면 이제 행정법 사례풀이 구조인데 소송의 구조부터 봅시다. 소송의 구조. 왜냐하면 행정법이나 모든 법은 다 소송 전제라는 거니까요. 이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하는 거니까. 소송.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청이 있고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청이라 하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은 뭐 관악구청장, 뭐 관악서장, 관악소방서장 이런 사람들이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도 행정청이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관악경찰서장이었죠. 관악경찰서장이 갑한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다. 이제 여기서는 운전면허 취소인데 행정처음이 되어 있죠. 이게. 근데 갑이 억울하다는 거죠. 비록 운전을 했지만 운전면허 취소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제출해요. 그래서 소장 제출하면 이제 소송이 제기되죠. 그러면 법원이 소장을 받으면 이제 재판이 들어가잖아요. 재판이 들어가는데 세 가지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데 법원에는 세 가지를 내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소송 요건을 갖춰 있느냐. 소송 요건이 갖춰 있느냐를 이 소장을 보고 이 갑이 제출한 소장을 보고 이 소장 안에 소송 요건을 갖춰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통과하면요, 이제 본안 심리를 내요. 본안 심리를 해요. 본안 심리가 끝나면 이제 판결을 하죠. 이게 소송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례풀이하고 뭔 차이가 있냐? 똑같아요. 사례풀이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소송하는 거 똑같아요.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행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도 다 똑같아요. 이런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 요건인데 이것을 이제 행정법 사례 문제에서는 어떻게 묻냐면 소의 적법성 이런 물어봐요. 그러니까 써놨죠. 문제에서는 이 소가 적법한가, 이 소가 적법한가라고 물어봐요. 소가 적법한가 물어보면 소송 요건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안 심리는 어떻게 문제에서 말하냐면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처분이죠. 이건 소고. 처분이 위법한가? 그러면 이제 본안 심리를 묻는 거예요. 처분의 적법성도 마찬가지고요. 처분이냐, 소냐 다르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밑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적법에서 쓰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문제에서 묻는 시험 문제 방식이에요. 소가 적법한가? 그럼 소송을 묻는 거고요. 처분이 위법한가? 그러면 본안 심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 충족했어요? 충족하지 않았어요. 충족. 흠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흠결. 그러면 본안 심리를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각하 판결합니다. 아예 심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검토해보니까 충족했어요. 충족했으면 이제 본안 심리에 들어가죠. 비로소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안 심리 해보니까 적법하다. 이 처분이 적법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 처분 적법하면요, 기각 판결이라고 하고요. 원고 패소 판결이라고도 하죠. 원고 패소 판결. 그리고 위법하면요, 처분이 위법하면 이제 인용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행정법에 교과서 다 나와요. 근데 다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책이 어떻게 되냐면 번화한 심리부부터 여기 책은 어느 책이나 여기 처음 돼 있고요. 이게 처음에 돼 있고 나중에 소송 요건은 이게 두 번째 설명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세 번째 설명하죠. 책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번화한 심리 부분은 행정자격법 있죠? 행정자격법 부분이 여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일반적 행정자격법 있고 강론의 특별 행정자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번화한 심리 부분이고 소송요건하고 판결은 행정구제법.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정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것도 행정구제법. 이렇게. 그래서 책을 소송 심리 순서대로 소송고 검토하고 번화함시 검토하고 판결 검토 이렇게 하면 책이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책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거부터 설명했어요. 이거부터 번화함시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소송고 설명하고 판결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잡기 힘들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책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사법연수원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원에 나온 책, 행정법 책이 있어요.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이런 순서대로. 실무적인, 이 사람들은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 순서대로 이렇게 책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이 책, 세법연수책을 보기 전에는 깜깜한 무서우시는데 이걸 잘 몰랐는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목차 한번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행정법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책하고 실무하고 실제 소송하고 다르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순서가 된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번화함시 검토하고 판결을 한다. 소송 요건은 소의 적법성이라고 문제를 묻고 번화함시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시험 묻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이제 교과서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해봅시다. 이제 노트에 다 있으니까. 노트에 다 적어두었어요. 왜냐면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두 페이지에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트 필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사례 기본 목차 있죠? 기본 목차. 이제 기본 목차 말이 기본 목차지 행정법 사례 풀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소재를 쓰시죠. 문제 소재를 씁니다. 이 문제 소재 쓸 때 고민이 많죠. 예, 저도 소송 막 답안 쓸 때는 이 문제 소재 급하지 않죠. 이제 본문 내용 쓰느라 바빠가지고 문제 소재는 대충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답안지를 쓴 스킬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걸 자세히 하게 돼. 왜냐면 본문 내용을 쓸 정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시험 붙을 때쯤 되면 이거에 잘 써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예고한다. 이 본문 내용을 뭘 쓸지를 나는 알려주는 거예요. 예고한다. 미리 여기 있는 내용들 예고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요약해서 쓰면 되는 거죠. 고민할 거 없어요. 이 정도 쓰시면 다 좋은 답안지가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장의 성질. 이게 행정법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행정작용의 성질.
구체적인 시험에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행정자는 말을 쓰는데 구체적인 사례 문제에서는 이거 되겠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성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 사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성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성질에는 뭘 쓰느냐?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행위처분인지 여부. 행위처분인지 여부. 이건 대상조건 문제거든요. 대상적격. 소송요건 안에 대상적격이 나오는데 아까 이 법원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요건, 본안심리, 판결이 되겠어요. 이 소송요건 안에 대상적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상적격. 이 대상적격이 소송요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행정장 소송실에서 이제 대상적격이 통과되면 다음 바로 이제 통과되면 이제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통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뭘 또 쓰냐면 재량인지 여부를 쓰는 거예요. 재량인지를 왜 쓸까요? 이게 기속행위면요. 위법성 판단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요. 취소했으니까 위법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주운전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취소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량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재량권의 일단 남용을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책임처분인지 여부는 이제 소송요건의 대표주자예요. 이게 대상적격인데 이 소송요건의 대표주자. 근데 재량인지 여부는 본안심리죠. 본안심리의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행정법 답안지는 행정장애 성질해가지고 행정처분인지 재량인지를 써요. 그럼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쓰냐?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를 봐서 소송요건을 물으면 행정처분인지를 쓰는 거고요. 본안심리 부분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량인지를 쓰는 거예요. 다 물을 수 있잖아요. 문제 크게 나오면 그럼 두 개 다 쓰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한번 뒤쳐가가지고 가만히 보시면 이 사례집 있잖아요. 이 사례집만 다른 사례집 보면 제일 앞에 보게 되면 성질해가지고 행위처분인지 재량인지 여부를 쓰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여기서 안 쓰고 뒤에서 이제 행정장애 성질 쓰지 말고 목차를 쓰지 말고 두 번째 소송요건 검토해가지고 소송요건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대상적격인지 여부 이렇게 써도 되죠. 행위처분인지 여부를 써도 돼요. 또 본안심리 앞에 가서 여기 재량인지 앞에 쓰지 말고 여기서 재량인지 여부를 이렇게 써도 돼요. 재량인지 여부 이렇게 써도 돼요. 틀리지 않은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 한 얘기 또 하고 주어원본하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가 행위처분이다, 재량인지이다 딱 해놓고 다음 딱 넘어가는 게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도 써도 되고 여기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 또 쓰고 똑같은 말 또 쓰고 이렇게 쓰는 교수님 책이 있었어요. 사례집이. 그것도 봤는데 어느 교수님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쓴 책도 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책 보면 한 얘기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행정법만 그래, 행정법만. 이 행정법만 그렇고 다른 민법, 형법 이런 거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인지 대량인지를 저 앞에 놓는 거다. 그러면 이 처분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실까요? 노트 말고 법전을 잠깐 봅시다. 법전은 19조이랑 봅시다. 19조 봅시다. 19조. 이 노트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트인 그 행정법사의 기본 목차 이것만 하셔도 행정법 80%는 끝나요. 80%만 끝난 거예요. 19조 볼까요? 행정소송법 19조. 취소용 대상, 취소용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라고 했어요. 아, 이게 대상적인 처분 등이구나. 처분 등이다. 처분이 뭘까?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행정소송법 2조 1항 단서. 앞으로 가셔서 행정소송법 2조 1항 단서. 2조 1항 1호. 2조의 정의 규정입니다. 1항 1호 볼게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해야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아, 처분과 재결이구나.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다. 이 처분의 개념을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행구법 공고전. 행구법 공거준. 이것은 행구법 공고전은 이제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행정법 2조 1항,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있잖아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양기공식. 그래서 이게 행정청이 해야 하는 구체의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잖아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법조문이 있는데 차를 풀 때 법조문 뺏기면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행정법 공고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개념하고 판례를 가지고 처분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을 썼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인지 문제되면 처분의 개념은 행정법 공고전이다.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해서 처분성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행정법 공고전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잘 쓰세요. 그래서 이 행위처분인지 대상적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재량인지 여부 봅시다. 노트 잠깐 볼까요? 노트. 성질. 여러분들 행정법 기본서 보시면 행정이 나오는데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라고 공부하고요. 법률행위죠.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가 있고요.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수리가 있다. 하면, 특인데, 확공통수.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법률행위, 행정행위 할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 특인데, 확공통수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걸 어디서 먹지? 이거. 예를 들어서 허가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죠. 시험에서 이 허가를 냈는데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가 있고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있어요. 예, 이렇게 판례 중에는 재량행위는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요. 시험 내는데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 냈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대체 이거 안 내죠. 기속행위 경우에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기속행위 쓸 게 없어요. 대체로 재량행위가 내는데 허가가 예외적 재량행위인데 이걸 판례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허가 원칙적 기속행위점 예외적으로 재량이다. 판례 따르면 이러이러한 사안에서는 재량이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특허가 볼까요? 특허? 자주 나오는 거. 특허는 재량이에요. 기속행위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면 재량이다. 인가 볼까요? 인가가 이제 있는데 인간의 기본행위 앞에 기본행위가 있죠. 기본행위 있고 그거에 대해 인가를 해주는 거죠. 이 기본행위 성질이 공익적이다. 기본행위가 공익적이다. 그러면 인가는 재량행위고요. 기본행위 성격이 사익적이다. 사익성이 크다. 그러면 기속행위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면 특인데 합공통수 주로 많이 나오는 거. 허가면 특인데 합공통수. 그래서 허가, 특허, 인가 이 세 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써준다. 아셨죠? 그래서 하우면 특인데 하우면 특인 합공통수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재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써먹는 것이다. 좀 허무합니다. 기본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차례 풀 때는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하라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쓰고요. 성질 가지고 쓰고요. 두 번째 학설 있죠. 학설. 재량인을 판단할 때 이제 성질 가지고 판단하고요. 하하면 특인 합공통수와 판단하고 학설을 쓰죠. 학설을
이것도 이거 다각인데 시간이 너무 많나?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아마 요건자능설, 효과자능설, 법문학 기준설. 이것만 간단히 아시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만 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해놨지만 이걸 다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요건자능설, 효과자능설, 법문학 기준설이 있는데 법문사에 따르면 이렇게 법문학 기준설을 간단히 쓰시고 답안지 쓰셔도 돼요. 그것을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거니까 일단 요건자능설, 효과자능설 볼까요? 이렇게 법조문은 항상 법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가장 쉬운 예.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요건자능설, 효과자능설, 법률기준설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돼요. 이것은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오늘 인사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할 수 있죠. 사형 가능. 이렇게. 그래서 요건자능설은 요건 판단에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자능설. 요건자능설은 이 요건 판단에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이 밑에. 그래서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재량이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뭐냐면 걔가 사람을 죽였어요. 걔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걔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걔가 사람을 죽였던 사실이 사람을 살해한 자 이 포섭이 되나요? 이게 포섭이 되는 이 사실이 걔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하는 데 재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잖아요. 걔가 사람을 죽인 적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재량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 써놨죠? 법 해석의 문제다. 법 해석의 문제. 이 사실을 요건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논리학 공부하실 때 하셨을 거야 아마.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을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사람. 이건 걔니까 걔는 살인죄가 아니야. 이렇게죠. 이거 문제점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뭐냐면 이제 볼까요? 노트 잠깐 볼까요? 요건자능설은 사실 화살표 요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재량이 있다. 그래서 요건이 이례적이거나 중간 목적, 교통사고, 위생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속행위고 공백 규정이나 종목 목적행위는 재량이다. 종목 목적은 좀 크다는 거예요. 중간 목적은 개념상으로 중간에 있고 종목 목적은 더 큰 개념 이런 게요. 그래서 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보시면 걔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 걔는 사람이 아니고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다. 법률 요건 규정 해석을 통해서 사실을 요건에 포섭한다. 근데 요건자능설은 법률 문제인 요건 사실의 인정을 재량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학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자능설은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재량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이지 재량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마 이게 파세표를 정리해야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하시는 어려움이 없을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요건자능설입니다. 요건자능설인데 다른 학설이 없죠. 두 번째 효과자능설입니다. 효과자능설은 이 법률효과 선택의 법률효과죠. 법률효과. 사람을 살해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5년 이상 무기징역할지, 5년 이상 징역할지, 무기징역할지, 사형할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이런 법률효과 선택에 재량이 있다. 이것이 효과자능설이에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법률효과 선택이 재량이 있던 것이 효과자용설이다. 그래서 구체 내용 보시면 침해 행위인 경우는요. 기숙행위를 받고요. 재량 행위인 경우는 아니다. 수익적 행위인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학설이 문제가 뭐냐면 대체로 침해적 행정행위는 기숙행위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대체로 재량행위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로쳐놨어요. 가로쳐놨는데 운전면허 취소는요? 운전면허 취소. 이 문제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침해적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법에는 재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요?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좋은 거잖아요. 수익적이잖아요. 근데 법에는 기숙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친 것은 문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이 대체로 맞아 이게. 대체로 침해적 행위는 기숙행위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인데 법에 따라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거 아닌 경우도 있더라.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론 기준서 나와요. 법무론 기준서. 법무론 기준서. 법을 일단 법 보고 판단하자. 법 보고. 법을 보고 법이 어떻게 생긴지 보자. 이것을 종합설이라고 합니다. 종합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강제 규정.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기숙행위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가능 규정.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거 정리하고 가면 사회풀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능 규정이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재량행위죠.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 되겠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이런 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가능 규정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조언이 많이 나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그럼 이것은 강제 규정인지 가능 규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한다? 행위의 성질. 이럴 때는 행위의 성질. 행위 성질은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여기 침해적 행위는 기숙행위,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 그 다음에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을 가지고 판단한다. 기본권 관련성이 커지면요. 이건 기숙행위고요. 공익 관련성이 커지면요. 재량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 제 기본 강의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나?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답안 쓰실 때 효과자용설 다 쓰고 효과자용설 다 쓰고 법무기준서 다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학설이 이거 기숙행위인지 재량인지 학설에는 효과자용설, 법무성 기준서에 있으나 법무석에서 따르면 이제 행위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가지고 기숙행위인지 재량인지 판단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요약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을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풀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또 합시다. 소송 요건.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행정장애 성립하면서 이제 처분인 여부는 소송 요건의 대표자였고요. 전행인 여부는 변환심리의 대표주자인데 이걸 성질 다 갖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으로 돌아갈 거예요. 소송 요건. 지울게 가서 이제 노트 다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해드리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는 기본서 있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소송 요건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행위처분 인정도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뺀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재판 관할. 재판 관할. 이게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행시는 법원 행시도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이 재판 관할이 이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 대해 그 소장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만 취소되면 운전만 취소당했단 말이죠. 이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중요하다. 나중에 조문 하나 보고 갈까요? 행정수사법 볼까요? 행정수사법. 구조에 있어요. 구조, 재판관은 이것은 법원 행시도 중요할 겁니다. 행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시는 이제 여러분들 행시하신 분들은 소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원 행시하신 분들은 이제 아셔야죠. 왜 법원에서 행정사무를 하려면 이제 사법사무를 하려면 소장 들어오면 이게 관할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1항 보시면 구조 1항 시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유자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한다. 행정법원에 있죠.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에요. 서울 빼놓고 나머지는 행정법원이 없잖아요. 지방법원 본원, 지방법원 본원 행정법원이에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 본원이 뭐냐면 의정부 지방법원,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강릉지방법원, 강릉 없다. 춘천지방법원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거기서 행정법원을 해요. 따로 지방은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은 지방법원이 지방 행정법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그래서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서울행정법원이죠. 대법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것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호 잠깐 보기로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그 다음에 합의체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어떠한다?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종시에 있잖아요. 세종시.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종시에 있으니까 대전지방법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할 때는 대전지방법원에다 할 수도 있고요. 서울행정법원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예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사망은 됐고요. 여러분들은 이건 됐고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에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원에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관할법원 관할법원에 이송하거나 또는 소변경을 해요. 관할법원 이송하거나 소변경을 해요. 관할법원 이송하는 경우는 서울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소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인 경우를 해요. 지방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원 했다. 그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 행정사건을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이송한다. 간단히 이해하시고. 소변은 언제면 지방인 경우예요. 이제 대전지방법원에다가 행정사건인데 이 사건 담당했던 그 변호사가 민사사건인 줄 알고 민사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어요. 이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행정사건인데 민사사건 착각해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제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대전지방법원도 행정법원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사건 관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민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소변경을 해요. 소변경. 행정사건도 대전지방법원, 민사사건도 대전지방법원이니까 이렇게 이 민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소변경해서 해요.
이렇게만 간단히 알고 계시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본 관계 때는 자세히 했는데 사료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 한번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네, 간호법원 이송하거나 소변 간다. 간호법원 이송하는 서울이고 소변 가면 지방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 행시 중요해요. 근데 행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시는 소장 쓰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 이게 이것은 행정법에는 없어요. 행정소송법은 이 조문이 없어요. 이송한다는 조문은 잠깐만요. 잠깐 7조 볼까? 7조 행정소송법 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43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신급을 달리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간헐법을 이송하는 규정은 행정소송법이 없어. 이 7조는 이제 무슨 말은 신급을 달리한 경우 예를 들어 이 갑이 운전면허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한 거예요. 이게 1심이 행정사건은 1심이 서울행정법원이고요. 2심이 서울고등법원이고요. 3심이 대법원인데 이 사람이 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울고등법원 어떻게 한다? 서울행정법원에 간헐법원을 이송을 시킨다. 이런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 조문인데 이거 말고 이 이송의 규정은 행정소송법에 없고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그래서 이 규정은 민사법에 따라서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법에 따라서. 행정법이 어려운 게 이런 때문이죠. 법이 많이 없으니까 어떨 땐 민법 적용하기도 하고 어떨 땐 민사법 적용하기도 하고 어떨 땐 형사법 나와요. 형사법도 적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관계 때는 자세히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조금만 더 하고 재판관을 그럴 거예요. 원고적격 봅시다. 원고적격. 이제 원고적격 봅시다. 이제 갑이 원고적격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고예요. 원고는 소송한 사람, 행정청이 관할 경찰서장이 피고죠. 원고를 소송하는 사람, 피고는 소송당하는 사람. 원고적격 이제 볼까요? 12조 행정소송법 12조 봅시다. 12조 봅시다. 12조 행정소송법 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후에 취소를 구할 변호사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원고적격입니다. 밑에는 이제 두 번째 2문은 협의소용인데 좀 타고요. 그래서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변호사 이익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고적격이 나오면 무조건 원고적격을 쓰냐? 안 써요, 안 써. 왜냐면 갑은 원고적격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원고적격이 나오면 저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원고적격 얘기를 안 써요. 당연한 거니까. 지금 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근데 문제는 원고적격 얘기를 쓰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 처분의 상대방. 이 처분의 상대방은 이때는 원고적격 안 쓰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안 써요. 근데 거부처의 상대방은요, 원고적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신청권 때문에, 신청권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기하고 이제 신청권은 원고적격으로 보는 원고적격설, 대상으로 보는 대상적격설. 그렇지 않고 본안심리입니다. 본안 문제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 상대방은 원고적격 문제 쓰지 않는다. 근데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처 상대방이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쓴다. 이것도 상상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쓰는 거 물어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처분이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이제 여기서 할 때 원고적격 얘기를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이제 행정청이 있는데 여기 관악산 앞에다가 연탄공장 설립 허가를 했다고 칩시다. 연탄공장 설립 허가. 그러면 그거 좋죠. 관악산 앞에다가 연탄공장 설립하고서 열심히 연탄공장 만들어서 열심히 연탄 찍어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누가 난리 났겠어요? 인근 주민이 난리 났겠죠. 인근 주민.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이 난리 났겠죠. 이제 인근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피고를 해서 이 가벽이 내려진 연탄공장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 인근 주민은 처음에 상대방 아닌 제3자잖아요. 제3자. 그러니까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럴 때 원고적 격을 쓴다는 거죠. 학설만 간단히 보시면 권리침해설, 법률상 보호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그다음에 적법성 보호설 이렇게 노트되어 있죠. 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원고적 경우는 처벌 상담할 때는 안 쓴다. 가부처벌 상담할 때는 신청권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물어보면 쓰고 물어보지만 안 물어보면 안 쓴다. 신청권. 처벌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도 이게 여기가 시험에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가 두 군데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인근 주민이 제3자로서 원고적이 있는가? 권리침해설, 변호사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또 뭐가 있다? 적법성, 보상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노트 보시고 제 강의 들으면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정리가 되나요? 됩니까? 그 다음에 피고적격 볼까요? 피고적격. 행정소법 13조 볼까요? 13조 피고적격. 이제 취소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해한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처분 등을 해한 행정청. 여기서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이 처분 등을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그래서 노트 보시면 행정청 개념은 2조 2호에 있어요. 2조 2호. 행정소법 2조 2호 봅시다. 2조 2호. 2조 2호. 2조 2호? 2조 2호가 아니라 2조 2항이네요. 2조 2항. 2조 2항. 이 법을 적용하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청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제 행정청이 피고에 관련해서는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묻고요. 이런 경우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답안지 안 쓰죠. 근데 노트 있죠. 권한 내부이임, 권한 이임, 권한의 이임이 있거나 내부에 있는 경우에 피고적격은 행정청이한테 있는데 이게 언제 답을 쓴다? 권한의 미임이 있거나 권한의 내부의 이임이 있을 때 답안지를 쓴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것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체주의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여기까지만 행정심판 전체주의까지만. 네, 저 법조문은 행정소법 12조 갑시다. 12조 후문. 이제 협의소익입니다. 협의소익. 보시면 처분 등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될 때에도 소멸됐습니다. 처분이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처분을 소멸했어요. 소멸했는데 처분이 소멸했는데 처분을 취소한대요. 취소할 법률상 이익 인정에는 원고적격이 있다. 아니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원고적격 문제가 아니라 협의소익 문제거든요. 노트 보시면 노트로에다가 제가 박스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협의소익. 행정소법 12조 후문에 있는데 처분 등이 소멸한 경우 등.
그래서 12조 행정소법 12조 2문에 있는 법률사 이익의 의미에 관련해서 제가 노트를 정리해놨어요. 이게 왜 정리해놨냐면 책마다 설명을 틀린 건 아닌데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같은 얘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보시면 되고 제가 노트 정리한 것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 가시고 책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행정소송법 2조 2문에 2조 2문입니다. 2조 2문. 2문에 있는 이 법률사 이익이 뭐냐? 1문에도 법률사 이익이 있고 2문에도 법률사 이익이 있는데 1문에 있는 법률사 이익과 2문에 있는 법률사 이익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학설 대립이 있어. 학설 대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두 가지 학설을 쓸 건데 두 가지 쓰고 판례를 하나 쓸 건데 치소소송 방식으로 해결하는 견해 이렇게 있고요. 위법 확인 소송 방식 견해. 그러니까 위법 확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견해. 그러니까 취소소송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 위법 확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견해. 판례 태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송의 성격을 쓸 거고요. 여기서는 법률사 이익, 2문에 있는 법률사 이익의 의미를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 이제 어떤 책들 보시면 다 틀린 내용은 아닌데 어떤 책은 여기 중심으로 쓰면 이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이중심으로. 어떤 책은 여기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책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이렇게 막 정신없이 공부할 때 되면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해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없는데 그걸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소소 방식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유설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유력설이고 뭐냐면 소매는 이거 뭐냐면 이제 소송의 성격이 어떠냐면 소멸한 처분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자. 그런 게 나요. 이상하죠? 처분을 소멸했는데 취소시키재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변호사 이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변호사 이익설입니다. 변호사 이익설.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 이익설은 뭐냐면 강의설을 합니다. 강의설. 한 가지. 여기서 강의설, 여기는 최강의설, 여기서는 동인설이라 써놨잖아요. 여기서는 다반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강의설, 최강의설, 동의설, 판례가 동의설 제가 써놨는데 다반이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강의설, 최강의설, 동의설 써놓은 거예요. 학설상 이름은 변호사 이익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 이익설은 뭐냐면 1문에 있는 변호사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부수적 법적 이익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강에서 뭐냐면 2문에 있는 변호사 이익은 1문에 있는 변호사 이익 플러스 부수적 법적 이익까지.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 정신적 이익은 안 된다. 정신적 이익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이제 책들 보시면 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강의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말이 안 맞죠? 변호사 이익설, 1문제 변호사 이익인데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변호사 이익설은 강의설인데 1문에 있는 변호사 이익 플러스 부수적인 법적 이익까지 포함된다.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책들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력설인데 이제 소멸한 처분을 소송을 성격을 어떻게 하냐면 소멸한 처분을 소멸했는데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소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자. 이런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처분이 소멸했으니까 시효시키는 없을 수는 없고, 소멸했지만 위법하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정당한 이익설. 이게 변호사 이익설, 정당한 이익설이 공식적인 학설 이름이에요. 이게 최강의설이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최강의설. 최강의설은 답안지 쓰지 마시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정당한 이익설은 제1문에 있는 변호사의 이익, 부수적 이익, 정신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강의설가 써놓은 거야, 제가. 판례는 이걸 합쳐놨어요. 이 짬뽕이에요, 짬뽕. 다 짬뽕이에요. 판례가 옛날에는 취소 방식을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위법성 확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판례 잠깐 보시면 소멸한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을 한 판례도 있고요.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위법성을 확인하는 방식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동일설을 써놨는데 이것도 학설이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판례는 어떻게 본다? 제1문에 있는 변호사의 이익과 제2문에 있는 변호사의 이익을 똑같이 본다. 아셨죠?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 이익,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밑에다 또 뭐 써놨죠? 플러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이것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는 포함시키는 판례가 있다. 이건 뭐냐? 위법 확인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 견해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거 이렇게 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는 위에 것도 있고요, 밑에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판례는 왜냐하면 판례가 이제 옛날에는 취소소송 방식으로 해결하는 견해를 취하다가 이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유력한 견해가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판례는 두 개 다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집에 가서 이해 안 되시면 기본서를 좀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5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법 18조 볼까요? 18조 1항만 봅시다. 1항만.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취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음으로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음으로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근데 노트 보시면 세 개가 있어요. 우리 법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다 알 거 없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원초분치 이게 제일 어려운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거 어렵죠.